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 합병증은 혈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혈관이 없는 곳은 머리털, 손톱, 발톱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 결국 온몸에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당뇨병이고,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거는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면 당뇨인 사람들도 식생활만 조절을 잘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정상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 합병증은 혈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것은 망막증, 신경병증, 신장에 합병증이 와서 투석하게 되고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뇌혈관, 심장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썩고 자르게 되는 당뇨병발, 이런 것들을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관이 없는 곳은 머리털, 손톱, 발톱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 결국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당뇨병이고,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체질적으로 부족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탕후루라든지 달고나 커피, 두바이 초콜릿이 굉장히 단 음식들의 유혹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하고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하는 정상이라고 그러고요, 126은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식후 혈당 기준으로 볼 때 140 이하는 정상,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당화 혈색소라고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가 있는데요, 5.7% 이하는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병인데, 그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추산하기로는 430만 명이 있고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780만 명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고요. 이 당뇨 전 단계라는 것은 당뇨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당뇨 전 단계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 2단계는 110에서 126 사이인데요. 2단계의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이미 합병증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지 않고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뇨병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면 당뇨인 사람들도 식생활만 조절을 잘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당뇨 전 단계도 될 수 있고요, 정상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식생활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어떤 식사를 먹느냐, 내가 먹고 있는 식사 중에 설탕의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리 방법, 예를 들면 삶아 먹는지 구워 먹는지 튀겨 먹는지에 따라서 설탕에 대한 중독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는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고기를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소를 먼저 먹느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식성에 맞게 건강하게 잘 레시피를 갖게 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당뇨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당뇨 조절이 잘 돼서 약을 줄이거나 전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고 음식의 양을 줄이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같은 칼로리라도 쉽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총합은 같다 하더라도 단위 시간 사이에 얼마나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토마토, 계란,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당뇨병 환자
환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달기 때문에 감자는 먹더라도 고구마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고구마가 갖고 있는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포만감도 줄 수 있고 고구마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들이 적당히 먹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란에 있는 단백질들은 하루에 2개 이하로 먹으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의 단백질의 공급처이자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조리법과 관련이 있어서 이 당지수가 변하고 설탕 중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당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단 고구마 튀김, 두 번째는 고구마를 구워 먹는 거, 세 번째는 고구마를 쪄 먹는 거, 그 다음에 고구마를 생으로 먹는 게 있거든요.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더 좋게 조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란도 삶아 먹는 거하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 거하고 계란을 스크램블 하는 거하고 그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란 프라이가 계란을 스크램블 한 것보다는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계란을 갖다가 삶아 먹는 게 더 당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조리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당뇨 밥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균형 잡혀서 드셔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적인 칼로리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균형이 잡혔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많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조성하라. 네 번째는 항상 좋은 음식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지수를 가급적이면 낮춰주는 야채나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시게 되면 훌륭한 당뇨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식사의 정규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일일 일식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침에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호르몬의 정밀 시계를 맞춰놓고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호르몬의 정밀시계의 메커니즘이 잘 조절이 돼야 설탕 중독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5가지의 규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의 정규성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토마토와 계란과 요거트와 견과류라도 꼭 먹으시고 또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르몬의 리듬을 항상 유지하는 게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설탕 중독이라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자꾸 이제 단 거를 찾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도 단 거가 또 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사의 정규성을 당뇨병의 5가지 규칙 중에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탄수화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흰쌀밥이라든지 흰빵, 밀가루 음식, 300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3가지의 하얀 음식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흰쌀밥 대신은 잡곡밥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 짠 음식이 실제적으로 혈당도 올립니다. 나트륨도 포도당처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달고 짠 게 안 좋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꽤 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서양인의 2배, 3배 되거든요.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국입니다. 국을 밥상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고 올렸다 하더라도 국은 떠먹는 정도. 국을 말아 먹거나 그러지 말고 찌개 역시 또 짜서 좋지 않고 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채소고 유산균도 있고 발효 음식이긴 한데 짠 김치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눈에 보이면 또 먹게 되니까 가급적은 피하고 대신에 나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할 때 2가지 이상의 나물을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또 가장 문제는 칼륨이 높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나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있는 채소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오메가3나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국이나 찌개는 피하고 대신에 나물이나 멸치볶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물 중에서도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칼슘이 많은 나물이지 않습니까? 버섯 같은 경우도 비타민 D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반찬으로 드시게 되면 많은 영양소와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돼서 살이 빠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든지 케토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의 영양소만 그냥 드시게 되면은 균형이 안 잡히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는 부작용인 거죠.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채식을 해더라도 결국은 다 다시 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탄고지를 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과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단백질도 결국은 다 나중에는 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크게는 스트레칭이 있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각각의 운동이 사실은 지향점이 틀립니다. 당뇨병을 우리가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뱃살 지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이 생기고요. 허벅지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근력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고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고 스트레칭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기 위한 거니 운동도 역시 균형 잡히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자기 스스로 운동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은 20분 정도 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은 유산소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하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당뇨 환자들은 150분을 운동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50분을 한꺼번에 운동하면 안 되고 나눠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5번을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면 최소 한 번 운동 세션에 30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한번 스트레칭 됐다가 쉬었다가 그 쉬는 시간에 근육량이 형성되거든요. 어떤 운동은 대표적으로 근력 운동이다. 어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먼저 선택을 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이런 요소들을 강조해서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소변에서 당이 나오려고 하면 혈당이 1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당뇨 진단이 126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변에서 당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은 병이 당혈병이거든요. 결국은 본질이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병인데요. 그 많아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족해도 혈당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갱년기가 돼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보면은 8가지의 이유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지 혈당만 높다고 해서 당뇨병이라 할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8가지의 호르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세 번째는 식생활의 문제를 더 꼽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겹살 하나 먹고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한 섭취가 입맛이 없다고 달고 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고요. 낙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사적인 문제들이 일단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식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한다면 노년의 건강이 근감소증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백질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몸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굵고 뚱뚱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역 시절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육이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근감소증, 근육이 빠지는 걸 제일 걱정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고요. 낙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사적인 문제들이 일단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생기고요. 치매니 암이니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암 환자들 보면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예후가 더 좋습니다. 항암제 반응률이 더 좋고요.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근육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육에서 분비되는 200개의 근육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오가 근육, 카인이 호르몬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이 발달됐을 때 건강해지는 이유는 이 마이오카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건강하게 하는 거죠.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한 섭취가 입맛이 없다고 달고 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 마이오카인이 떨어지면서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식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한다면 근육은 더 빠지게 되고 노년에 건강이 근감소증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속 노화가 생기는 이유가 근육이 빠지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분이 노화가 얼마나 진행됐고 얼마나 또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육이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음식이 되게는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치아의 문제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 부드러운 음식, 또 잘 삼킬 수 있는 음식,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고 단맛을 많이 찾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단 음식, 식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달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이 결국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고 근육량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란, 두부 같은 경우는 좋은 단백질 음식 맞습니다. 계란은 거의 완전 식품이라 할 정도로 필요한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갖다가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삶은 계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이 계란도 어느 정도 영양적인 가치가 있는지가 달라지겠지만 2개 정도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리 능력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삶은 계란 2개 정도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부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두부의 이점은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호르몬과 관련된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이 있어서 좋은 음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콩도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고요. 밥에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두부로 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콩을 볶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콩에 대한 섭취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콩을 갖다가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은 콩을 이용한 두유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콩에 있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치도 은근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우유, 두부 이런 거 먹으면 트립토판이 많아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은 트립토판이 어디에 있냐면 멸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 때문에 멜라토닌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칼슘이 있어서 호르몬을 분비할 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수치에 따라서 분비의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도 밑반찬으로 드시지만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고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란이라든지 내장 음식들, 그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저것도 단백질 아니냐고 하지만 퓨린이 많은 단백질 식품이 있거든요. 좋다고 생각해서 먹지만 이 퓨린이 많아지게 되면 요산이 되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내게 좋다 안 좋다는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유지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그 식품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사적인 어떤 기능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이 될 수는 없다. 나한테 좋은 단백질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손쉽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두유나 우유 같은 것들 하루에 한 잔 드시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분해하는 유당 부대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틈틈이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은 되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식생활로 보충될 수 있는 영양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서 그걸 처리하는 능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이상을 드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또 과잉을 하게 되면 단백질도 결국은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합체가 빠져나갈 때 신장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고단백의 음식이 신장에 무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단백질 음식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붙겠지만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제대로 된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근육을 붙일 수 있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식품은 근육을 만들 수 없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고요. 근육이 생기려면 근육에 대한 무리한 스트레스를 줬다가 하루 정도는 근육을 쉬게 했을 때 근육이 다시 재생되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근육에 또 지방을 붙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이 제대로 붙지를 않습니다. 제가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과격한 운동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즐거운 운동을 해야지 운동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가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건 스트레스 호르몬 측면에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지만이 근육이 잘 붙을 수가 있는데 근육의 재료가 된 식품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붙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아미노산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근육을 붙게 하는데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칼로리는 있지만 제대로 근육을 붙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걸 먹게 되면 자꾸 의존성 때문에 그걸 찾게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형성되는 그런 식품을 갖다가 먹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근육량이 형성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왜 근육량이 안 생겨요? 라고 하시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육량이 형성될 수 있는 식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근육량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음식을 먹는 거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말씀드린 근육이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장기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골격계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고요. 또 근육도 내분비기관이라고 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해해야 되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 유지할 수 있는 근육과 관련된 식품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식품인지 아닌지, 근육량을 방해하는 식품인지 아닌지 피하 식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좋은 식품들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의외로 그런 식품 중에서 설탕들이 함유된 식품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설탕 중독을 일으키고 설탕에 대한 의존성은 계속 근육량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식품도 중요하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